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코너고 기다리시는 분이죠. 네, 22년 경제 유튜브 최고의 히어로, 그리고 여전히 이분이 이코노미스트가 애널리스트인가 아니면 펀드 매니저였던가를 헷갈리게 만드시는 그분입니다. 86번가 정광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 옛날에 현장에 계셨을 때, 펀드 매니저 계셨을 때도 네. 이렇게 분석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는 하던 게 달랐던 거 그렇죠. 같아요. 예. 뭔가, 방향이 달랐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분석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그때는 저한테 이제 또 회사에서 주어진 롤이 또 다르게 돼 있으니까 결이 완전히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 분석 같은 거를 주로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간 이코노미스트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유튜브 때문에 몇 가지 직업이 휘청휘청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 직업이 휘청하고요. 우리 정광호 대표님 같은 분 때문에 애널리스트 직업, 특별히 이코노미스트 직업이 휘청휘청합니다. 아닙니다. 좀 딴 얘기긴 한데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챗 GPT한테 저희 다 점령당해버리지 않을까. 네.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 금리 5% 기대 왔잖아요. 네. 견딜까?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게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준에서 말한, 그러니까 긴축에 한 3단계가 있다 해서 첫 번째는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까는 그 침체가 오든 말든 따지지 말고 일단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제약적인 데까지는 막 75bp씩 계속 올려나가자, 크게.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속도를 낮추고 최종 금리가 얼마일지 2단계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의 지금의 현실 파악이나 전략이라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막 크게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최종 금리를 찾아내고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갈 것인가, 그 3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럼 인하는 언제 할 건데요? 이렇게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에 힌트를 많이 주는 시장이 한국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서요,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거의 지금 비슷하게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금리 동결이 먼저 이루어졌죠, 미국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언제쯤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미국보다 체력이 약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이제 동결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은 이게 요 나라들에서 인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걸 보고 우리가 역으로 미국이 언제 정도의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힌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한국의 사정을 막 보시다 보면 미국 정책을 약간 좀 과장을 보태면 미국 사람들보다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이라는 게 글로벌리 선행지수 지표의 대표적인 국가, 특별히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SVB나 시그니처, SES 이런 은행들이 연준 정책에 귀납적으로 오히려 되먹임을 매기면서 얼만큼 영향을 줄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망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점은, 그래서 그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시스템 리스크를 발현하기에는 이제 충분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벤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 위해서는 좀 잘 모르는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라는 거는 뭐 가령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뭐 이거는 파생 상품을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몰랐었고, 뭐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도 전혀 몰랐었고, 서로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얼마나 그러면 너네를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와서 보았을 때에도 그거를 처음에는 그 금액이 이만큼 커질 줄은 그 당시에 초기에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금액은 커요. 금액은 크지만은
뭐 이제 만기가 불일치가 돼가지고서 채권 쪽을 장기물에 많이 담아놓는데 미실현 손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급증을 하더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계산이 아주 쉬운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혹자는 굉장히 얼마나 일이 크게 벌어졌길래 저렇게 기민하게 움직일까 하시지만 제 생각엔 그게 아니라 너무 이건 빤히 보이거든요. 소위 말해 각이 나오는 일이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본인들의 룰북에 다 적혀 있는 거죠. 요럴 땐 요 정도 하면 되지 라는 게 정확히 나와서 바로바로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일단 좀 우리가 전통의 영역에 있는 상품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잘 모르는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과연 이걸 가지고서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이 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레버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또 돌아가서 2008년도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엔 잘 모르는 걸 하면서도 레버리지까지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라는 게 뭐 상세하게 상품 하나하나당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금융사를 봤을 때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서 얼마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전통적 의미에서 기본적인 레버리지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30에서 50배 정도 자기 자본 대비 자산을 가지고 2008년도 리만 사태 터질 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10배에서 15배 사이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대비해서는 정말로 많은 규제를 2008년 이후에 당하게 되면서 금융사들이 그 정도로 레버리지는 없으니 좀 터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뭐 여력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점이 제가 볼 땐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뭔가가 시스템 리스크로 발현이 되기에는 지금 봐서는 어쨌든 좀 터지더라도 버틸 만한 체력이 옛날보단 높고 그 다음에는 이게 보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영역 내에서만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일이 벌어진 것은 맞지만은 시스템 리스크로는 보지 않는다. 전이 될 걸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퍼스트 시티즌스가 사건 발생 후 2주가 안 돼서 회사를 인수했다는 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산 분석이 너무나 쉬웠다. 네, 그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에서 이제 부도가 난 거는 파산된 데는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이제 불과 2주 만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주인이 찾아갈 때 보면은 사실 대출을 우리가 각각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어느 정도로 괜찮은 대출이 나갔는지를 발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건건이요. 근데 그거를 두 회사 다 사간대들이 보면은 대충 한 20% 정도 할인을 해가지고서 가져갔거든요. 사실 그 정도면은 뭐 이거 제대로 그 장부를 다 들여보고 사간 게 아닐 거잖아요. 어느 정도 보고서 한 것일 텐데 20% 정도를 받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거기에서 이익도 발생할 수 있겠는데 라고 막 주가가 40% 50%씩 두 회사 다 올랐거든요. 오른 걸로 봐가지고서는 생각보다는 그 대출의 상품이 좀 균질적이고 신용 뭐 이런 위험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로 보인다. 뭐 그렇게 봤었을 때는 사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사실 뭐 시즌 내 그 할인 행사죠. 20%면. 네. 원래 땡처리는 80%씩은 해야 땡처리 아닙니까? 예, 이게 진짜 좀 몇몇 좀 그러니까 특히 제일 문제는 론을 다 안 가져가고 난 이건 못 가져가겠다 툭 남겨놓고 그러고 그게 진짜 할인 많이 들어간 게 문제인데 보면은 다 가져갔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뭐 지금 진행은 아주 매끄럽게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야 이게 몇 년치 이익이냐 이러면서. 그리고 또 가져간 두 군데가 최근에 문제가 된 이런 이슈들하고는 또 좀 비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뉴욕 커뮤니티 방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회사는요. 이제 뱅크런 문제가 됐었던 거 이유가 이제 예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SVB 같은 경우에는 예금액이 이미 21년 대비 22년에도 줄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늘었었어요. 요거는 그 이제 퍼스트 시티즌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예금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게 차이고 또 두 번째 차이는 이 그
만기 보유 금융자산 관련해서 미실현 손실이 자기 자본 대비 너무 많다가 문제였잖아요. SVB.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그 퍼스트 시티즌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10몇 %대밖에 안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뉴욕 커뮤니티 bancorp은 만기 보유로 분류를 안 했습니다. 하나도.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될 것 자체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네. 매니지먼트 잘했었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거 또 좀 싸게 또 가져갈 수 있는 네. 여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 사간대가 승자의 저주에 빠지거나 그런 위험도 사실 봐서는 예.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게 이 퍼스트 시티즌스나 뉴욕 커뮤니티 bancorp나 이런 은행 자료를 어디서 보신 거예요? 그냥 애드가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네 그 이제 미국의 다트 같은데 들어가서 예 이게 보면은 네. 미국은 어쨌든 그 공실은 잘 해놓으니까요. 네. 반대로 공실 너무 잘하다 보니 SVB는 이제 약점까지 다 드러나가지고서 그렇죠. 하긴 한 건데 공시가 아주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그게 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민간 이코노미스트라고 지금 우리 정광호 대표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웬만한 주식 운용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이거까지 안 열어보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 왜냐하면 내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야 완전히 이제 직업이 펀드 매니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바뀌신 것 같아.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러면 옛날에 이코노미스트 하셨어도 정말 잘했겠다. 아닙니다. 네. 네, 하나 그래서 궁금한 네네. 점은 우리 민간 이코노미스트인 우리 정광호 대표님께 궁금한 거는 이번에 그 SVB의 자산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미스매칭으로 확실히 났어요. 네네. 큰 실수긴 하죠. 네. 근데 이게 과거 2008년 우리가 경험했던 은행 무너질 때나 투자은행들 무너질 때 보면 대단히 부도덕했지 않습니까? 그 네네. 과정들이.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사실은 이걸 부도덕하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좀 너무 좀 강한 것 같고 굉장히 실수를 크게 했고 기본을 못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채권 매니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주식 매니저였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아니 근데 그 SVB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면 본인들이 평가를 했었을 때에 그 이자율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사실 이마만큼 미스매치가 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면은 파생 상품을 또 많이 또 안전망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갈 때에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파생 상품 계약을 많이 맺어두는데 여기는 이자율 관련해서 파생 상품이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이해관계 브리치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러니까는 이 뭐 최고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망하는 사태까지 안 가고 여기서 뭐 한마디로 이제 홈런만 노리고서 배팅을 이제 그 방망이를 세게 휘두르는 거죠.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망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망하게 되었을 때 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보너스 많이 받아갔고 물론 내가 가진 지분은 제로가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초과해서 벌금을 물 일까지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배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불일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이해관계상에. 아무래도 뭔가 배팅을 했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금융사가 우리 고객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해야지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이자율 위험에 노출을 시키면서 우리는 오직 여기서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돼. 떨어질 때 대신 보상은 누구보다 커. 라는 식으로는 운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들리는 말로는 좀 믿을 수가 없네. 10년물 국채금리 매입 금리가 매우 낮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평균적으로 했을 때 1.1%대 후반 이런 거 같던 뭐 뭐 다트 같은 거 까보셨으면 그게 보셨을 텐데. 네, 거기서 평균적으로 그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금리 레벨이 이제 1.7 몇인가 뭐 1% 후반대였던 걸로. 1%대 후반. 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10년물을 1%대 후반에 잡았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금리를 생각을 하면. 저 같으면은 작년에 올라가고 있을 때 이미 야 우리 큰일 났어라고 하면서 손절을 쳤어야지. 막 그쵸. 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죠. 근데 아니랬던 거죠, 아주. 아니면은 아니야 내려올 거야. 내려오면 우린 누구보다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어. 개인 투자자처럼. 네. 그러면서 중간에 뭐 본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초에 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연준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아마 좀 내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도 반기를 들었겠죠. 아, 이렇게 경영하면 안 됩니다. 했을 테고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 이제 진실 게임이 확 이제 펼쳐지면 드러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봐서는 뭔가 좀 너무 과감하게 했다. 예. 이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뭐 채권 들고 죽었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했는데 금리를 듣고 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들었던 거는 0.8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거지 그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한 1.8쯤 되나 봐요. 그러면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8이 됐을 때는. 근데 그 이후에 분위기는 분명히 위로 작년도 6월달 이후로는 완전히 위로 솟았으니까 그때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핀테크 성향을 가진 업체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제 왜 그랬지라는 거를 뚜렷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뭔가 있지 않았을까 최고 경영진에게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거는 청문회도 하고 막 조사를 하면 밝혀지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은 그냥 추정만 뭔가 그냥 본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엄청난 과실이 있을 만한 배팅을 했다. 반대로 이게 실패했었을 때 본인들에게 매겨질 그 벌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지분만 다 날리고 끝이잖아요. 기존에 받아갔던 돈을 우리가 회수는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런 부도덕함이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부도덕함이 끼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한국의 핀테크 업체도 채권 보유고 많습니다. 대출하고.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는 다 한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도 많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금리도 많이 못 올렸었고, 우리는 실제로 이제 시중 금리도 그만큼 안 올라갔고, 또 어찌 보면은 거기는 업력도 오래되고 뭔가가 사고를 칠 만한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우리는 핀텍이나 이런 거 역사 상당히 짧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빨리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제 금고성 자금 이런 데들이 더 문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저축은행, 금감원의 영역을 벗어난 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사 중에 그런 데들이 지금은 최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는 저축은행이 문제를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축은행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저는 이제 주변 이제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저축은행은 우리가 인류가 컬티베이티드 되기 전의 상황이다. 그때의 대주주들이라고 하면 이 그 저축은행에 상당히 공인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했었고,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엄청난 자금이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증권사나 은행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영업한 측면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치만은 그런 데에서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은 내부 감사를 받거나 하는 레벨은 10년 전하고는 확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뭐 건전성이나 데이터들 보시게 되면 저축은행이 그때처럼 사고 칠 만큼 그 정도를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누가 가져갔느냐라고 하면은 이 금감원의 바깥 영역에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어딜까요? 그런 데가? 그건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행안부 밑에 있는 데들이 이게 거기에 관리를 받는 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들이 지금은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그럼 우리 대출이 어떻게 될 것 같아라든지요, 아니면 내가 이것과 좀 연관이 있는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몇 년간은 지저분하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뭔가 시스템 리스크로 가가지고 증시가 뭐 이것 때문에 폭락이 확 나온다든지 할 이슈냐라고 하면 반대로요. 우리가 10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 때 증시가 과연 폭락을 했느냐 해보면은 우리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내부 문제 가지고서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국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거의 수출주 중심으로 그렇죠. 구성이 돼 있다 보니 미국이 오히려 뭔가 거기서 툭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문제가 되지. 네. 내부적으로 우리가 뭐 정부가 돈 좀 써가지고서 물론 거기에 도덕적 해이는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거고 네. 그러면은 법적 처벌 막 하고 그런 뭐 지리멸렬한 과정 거치는 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 2, 3, 4 펀치인 뭐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화학,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현대차, SK 이런 그룹들이 여기다 돈 맡길 일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네. 또 여기가 무너진다고 해서 이 회사들의 영업에 뭔가 영향을 데미지를 입힌다? 별로 없죠. 네,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무슨 국내 소매 판매가 그렇게 규모가 전체 비중적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다운돼서 세계 경기가 다운되면 세계 전체 PC가 들 팔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야 이제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고 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국내적인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국내 주식에는 영향을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조금 요거를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거 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우리가 뭐 2008년을 떠올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인 거고요. 네. 실제로 실물에서 만약 사업을 하시거나 내가 지금 당장 주택 관련해 대출이 필요한데라든지 신용 대출이 필요한데 막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실 이건 영향을 줍니다. 네네. 네, 이제 국내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계속 긴장하고서 네. 지켜봐야 되는 이슈는 맞다. 다만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증시만 놓고 딱 봤었을 때에는 우리는 굉장히 외생 변수에 영향을 받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예. 앞서 말씀하셨던 그 저축은행보다 더 밑단에 있는 금융을 다루는 회사들의 문제라면 이 결국은 PF하고 연결됐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PF 중에서도 사실 이제 이쪽 시장을 처음 들어간 데들은 다 우량한 거를 선순위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뒤늦게 야 그게 돈이 된대라고 해서 들어간 데들은 후순위 심지어 뭐 브릿지 들어가는데 뭐 담보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네. 이거 진짜 날리면은 그대로 다 손실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 데들이 그 이제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보실 때 금융사 보실 때 저는 항상 빈티지를 보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게 네. 팁인데 뭔가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왔을 때 아주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손실을 잘 안 봅니다. 네. 그때는 새로운 시장 딱 열렸을 때 가장 우량한 거에 싹 다 가져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막 몇 년이 지나가지고서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 거기에서 금액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뒤늦게 들어간 부분에 영역이 큰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비우량한 사람들 것까지 다 가져간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게 보통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예. 네네. 예. 이제 미국 다시 거시로 좀 넘어가서 미국의 금리가 이제 거의 터미널 수준에 다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네네. 감히 저희 방송에서는 터미널에 왔습니다. 이제 네네. 오히려 이번 뱅크런 사태를 보니까 내년쯤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좀 당겨져서 올해 안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저는 말을 바꿨거든요. 우리 정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결국은 이제 또 약간 금융 안정이 조금 이제 불안정이 조금 안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근데 여전히 이슈는 있죠. 네. 이게 몇 달은 계속 갈 겁니다. 그렇죠. 처리 과정이요. 네. 그러면은 또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인플레 그다음에 이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거 네. 요거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게 또 돌고 돌아서 가장 기본은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예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가 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다가 추가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네. 심지어는요. 이것이 우리가 되게 매파적으로 내리는 거예요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연준의 그 이제 전도표가 찍혀 있는 게 네. 근원 PC 물가 대비해 가지고서 1.5에서 1.6% 위에 계속 찍혀 있습니다. 네. 그게 작년 9월부터 지금 그렇게 찍혀 있는데 이게 1960년 이후로 근원 PC 물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랑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1.6% 정도 기금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제약적인 레벨이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근원 PC 물가가
뭐 3%가 된다. 네. 그러면 4.5에서 4.6. 그럼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2.5다라고 하면 더 내려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2.5에 맞춰서 우리가 뭐 가령 4에서 4.25로 금리를 좀 내렸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겠죠. 여전히 우리는 2% 인플레로 돌아가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에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레벨이다. 네. 내렸지만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말장난이죠, 그죠? 예전에 금리 올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리면서 네, 네. 우리는 아직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다. 네, 네. 그거의 반대말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지금 비하인드 더 커브라는 거에서 네. 정확히 또 반대로 뒤집어서 인플레 높을 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서 물가에 달려 있고 요 부분이 좀 내려와 주면 내리는 일도 충분히 가능은 할 거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내린다라고 해서 연준 말대로 뭐 1.5에서 1.6% 더 높게 해서 금리를 계속 가져가는 거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인플레 심리가 자극된다라는 말은 또 시장이 못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인플레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라고 네, 정리해 볼 네.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거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다른 나라들이 먼저 보여준 데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이다라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뭐 연말에 3% 초반까지도 지금 네. 인플레이션 예상하고 인플레가 있죠. 내려가는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연말에는 정말로 금리 인하 얘기가 한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오늘 제가 지금 오는 길에 보니까는 호주 같은 경우에도 2달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물가들이 잡혀가는 데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 뭐 일본도 뭐 4% 넘어가서 와 했는데 또 3%대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데들이 수입 물가 영향 많이 받는 데들인데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수입 물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시차를 두고 이제 물가 안정에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 뭐 수요도 한번 이제 얻어 맞았고 그 다음에 공급망 쪽에서도 개선 많이 됐고 그러다 보면은 뭐 조금 여기를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거기다 뭐 집값이 선행 데이터인데 꺾여가지고서 주거비 쪽도 좀 이제는 아직까지는 기여를 못했지만 혹시나 주거비 쪽도 인플레 안정에 기여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연준이 펼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것 같다라고 봅니다. 20대 도시 케이서-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비는 약간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요 상승폭이 2%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높았었는데 그렇죠. 네, 떨어질 때는 또 가파르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은행 뱅크런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어떤 식으로 소비 심리든 경제 심리든 어디든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미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비가 좋을 때도 너무 좋아버리는 인플레 걱정을 했었고 반대로 지금은 좀 안정이 됐으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너무 내려가 버리면 침체 걱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용도 그냥 미지근하게 뭐 실업도 미지근하게 그리고 소비도 미지근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카드 사용 데이터 같은 거를 봤었을 때도 3월 달께 나왔는데 뭐 SVB 사태 전후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히나 영향을 준 샘플하는 그 SVB 그 딱 파산 이래는 확 떨어졌다가 다시 거의 평균 수준 회복했고요. 다음으로 시그니처 파산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덜하게 내려갔다가 오히려 또 그전 추세보다 더 높게 회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비가 아직은 그냥 뭐 미지근한 수준으로 이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앞으로 전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신용 창출이 잘 안 되면 어떡하냐. 그렇죠.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되게 부정적으로 변하면 어떡하냐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또 SVB 파산하고 다음 주 주간 대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 전에 나오던 것들하고 트렌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대형은행이나 중소은행이나 그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왜 예금을 이제 대형은 늘고 중소는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중소 쪽에 대출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 문제 없는 것으로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일이 아주 크게 벌어지긴 했지만은 별로 이렇게 실물 쪽에 영향은 못 주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일단 지금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대출 양이 굉장히 많다. 근데 혹시 저는 궁금한 게 중앙은행에서 공급해준 여러 가지 자금들이
이 대출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던데요. 예. 네, 근데 그 실제로 그 자금들이 나간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 이제 영업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못 줬을 것이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은행 뱅크런 사태가 좀 안정화가 되어 간다라고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나머지 은행들은 그럼 우리는 평소대로 영업하면 되겠네요. 네. 라는 안도감은 줬을 거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나간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은 그 자금 중에서 상당수는 이미 파산해 있는 쪽에다가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가 빌려간 금액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뭐 망하느니 마느니 계속 맨날 말 나오는 퍼스트 리퍼블릭 네. 정도가 돈을 거의 가져갔고 나머지들이 가져간 금액은 미미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 창출이 더 해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 계속 걸리는 게 모든 그 재화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아직 서비스는 떨어지지 않는데 사실 미국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빠졌다고 해도 한 3년 전에 비하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모든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야 소비 심리가 완벽하게 꺾였겠지만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여전히 주머니가 넉넉하고 또 대출 경향성도 그렇게 줄지 않았다면 이런 금리 역전의 상황에서도 대출이 빠그러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은 직장을 잃지 않는 한 유지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약화가 계속해서 방해받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 영향을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요, 요 증시를 과연 좀 긍정적인 눈으로 볼 거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거냐에서 가장 나뉘는 거는 인플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은 돈을 풀어서 수요 요인이 자극이 돼가지고 올라간. 그래서 이게 잡히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신다 그러면 사실 시선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에 특수 요인들이 많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제로 코로나를 해서 중국에서 아주 이 공급망 교란을 만들어냈다. 네. 플러스로 수혜주도 운하도 한번 막혔었고 저쪽에 유럽에서는 전쟁까지 나가지고서 유가를 갑자기 70을 120불 이상으로도 네. 보냈던 일이 있었다라는 우리가 공급망 요인까지 공급 요인도 인플레에 영향을 줬다라는 걸 고려할 것이냐의 차이가 일단 클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인플레가 좀 낮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는 심리가 영향을 안 받는데 한 5% 넘어가게 되면 인플레에 대해서 더 높은 인플레가 올 거야 라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그게 인플레를 오히려 더 계속해서 올려버리는 심리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빨리 물건 사다 챙겨야 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인 기대 인플레에 따른 영향도 컸다라는 것까지도 과연 반영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빠르게 내려올 겁니다. 말씀드릴 때 공급이랑 심리 영향도 고려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수요 영향을 훨씬 더 많이 거기에 웨이트를 두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잘 안 내려올 거야. 그렇게 보시는 차이가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행들 중에는 아직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은행들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분명히 뭐 추가적으로 또 곡소리가 나가지고서 네. 정부에 자금 요청하고 막 이런 데들이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는 왜 예전에도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이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이게 또 좀 약한 고리를 건드리고 나면 이게 여진이 계속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거는 분명히 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닐 카스카리가 이번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연방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연방위원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네.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 네네. 라는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딱 봐야 될 거는 파월이지 않느냐라 생각을 하고요. 그 FOMC 회의 날에 Q&A를 할 때에 양다리를 다 걸쳤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런 금융 불안정 문제가 실제로 경기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시적인 걸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 영향을 아직은 모른다. I don't know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저는 솔직한 반응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네. 지나봐야 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영향이 좀 더 심대하게 실물 쪽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인플레에 영향을 줄 것이고 본인들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은 뭐 인플레, 고용, 기존에 이제 아주 전통적인 두 가지 목표를 향해 가지고서 또 그러면 그 기준으로 가면 되고 라는 식으로 우리는 두 쪽 다 신경을 쓰고 있어. 이렇게로 저는 커뮤니케이션 한 게 좋았던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은행들 얘기는 했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일 변동성이 큰 게 의외로 채권 시장입니다. 하루에 20bp씩 움직여요, 계속.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뭐 주식보다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채권이 오히려 금리를 빠르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 올려 나갈 때보다도 최종 금리가 얼마냐 이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뭐 수급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그걸 맞추기 위한 배팅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돌고 돌아서 연준이 얘기했던 일단 한 5% 정도 거기에서 위아래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팍 치솟았다 밑으로 팍 내려갔다 하는데 뭐 그걸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100에서 150bp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무지하게 큰데 또 돌고 돌아보면은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3.5를 가지고서 뭐 위로 한 50, 네, 뭐 밑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서 최종금리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이만큼 부산스럽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 주식에서는 채권의 변동만큼에 대해 가지고서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식 쪽에서는 아니, 그래봤자 이게 결국에는 거기서 너가 왔다 갔다 데일리로만 큰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다 반응을 해야 되나? 라는 게 오히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채권 시장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벽구나. 이거 투기 세력들이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위아래로 하루에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여?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동시에 이게 금융시장이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실물보다 파생이 훨씬 큰 게 우리 주식시장도 그 일선에서 떠나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ETF가 생겼습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옛날엔 선물시장만 외도독이었으면 시장 자체가 외도독이 되는 그런 파생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 만약에 확 변한다라고 하면 그 영향이 실제로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제 그래가지고서 최종금리 지금 찾아 나가는 게 거의 지금은 비슷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여기서 기준점 변화라는 건 금리를 또다시 더 터미널에 온 게 아니고 더 추가로 올린다거나 이런 기준을 더 높인다거나 하는 낮춘다거나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긴축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로에서요. 그럴 때 야 이게 2%까지 올려서 멈출 거냐 4%까지 올려야 멈추냐 6%까지 올려야 멈추냐 이때는 갑론을박이 진짜 범위 넓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다 5.25다 4.75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좁아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오히려 좀 위험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